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교육학 강의, 교육학 개론 강의를 맡고 있는 임현철 강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35강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과 잠깐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여러분들 오늘 이어져서 여러분들 우리가 평가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자, 선발적 교육관, 발달적 교육관,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교육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 과정, 관련된 검사관, 교육에 대한 책임, 강조되는 평가관, 연관된 평가 유형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을 여러분들 딱 정리했고요. 자, 일단 선발적 교육관, 특정 능력이 있는 자만이 교육받을 수 있다. 소수다. 유전적 요역이다. 행동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발달적 교육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다. 행동의 변화 가져올 수 있다.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세 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여러분들 측정관, 평가관, 총평관, 그렇죠? 측정, 평가, 총평 하시고요. 학습의 책임은 누구 있냐? 자, 유전적 요인을 타고나지 못한 또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실패의 책임은 학생에게 있다. 아니다. 선생님이 제대로 된 교수 방법을 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학습자 및 교사 상호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강조되는 평가관은 여러분들 학습자의 개별 특성, 그렇죠? 개별 차를 중점 둔다고 했습니다. 교육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는 전인적 특정.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발적 교육관에서는 상대평가, 그 다음 절대평가, 요거는 여러분들 목표 지향평가 또는 우리가 성장지향평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뵀던 거 이 표로서 한 방에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다음 중 특정 능력이 있는 학습자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가 너무나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특정 능력이 있는 학습자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거요? 예, 선발적 교육관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발달적 교육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달적 교육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모든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만 제시된다면 누구든지 주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예,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발달적 교육관의 가장 큰 특징이죠. 두 번째, 학업 실패의 책임은 적절한 교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교사에게 있다. 여러분 맞죠? 그렇죠? 3번 학업 성취도 평가는 상대평가. 여러분들 상대평가는 누구라고 했죠? 예, 선발적 교육관. 그렇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거.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4번 발달적 교육관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강의에서 다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교육평가의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지난 강의 통해서 또는 앞서는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에요. 크게 여러분들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는데요. 유형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로 보시면요. 244페이지. 여러분들 심판 기준으로 244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각각의 제가 이제 나열을 쭉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읽고 꼭 외우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핵심적인 건 몇 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규준지향 평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 설명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맞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학생 중에 100명 학생에 100점 만점 중에 제가 95점을 맞았어요. 와우, 대박! 이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100명의 학생 중에 98명이 96점을 맞아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맞은 95점은 몇 등입니까? 99등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선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렇처럼 여러분들 이거는 상대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점수가 높고 낮고 95점 높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 점수가 만약에 60점 나왔는데도 60점짜리 60점대가 없다, 거의 없다. 다 50점 되고 내가 60점대다. 그럼 저는 1등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상대평가를 규정해서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규준지향은 여러분 상대평가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차의 인정과 선발적 교육관.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죠. 선발적 교육관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학생들의 등급을 가르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대평가가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 선발적 교육관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수 선발이 목적으로. 평가 도구에 뭐가 관심이 갑니다? 신뢰도에 관심을 합니다. 자, 교육평가를 교수 학습과 분리된 것. 그렇죠? 교수 학습 방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등급을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수 학습과는 상관이 없는 좀 분리된 거고요. 그다음에 규준은 여러분들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준 집단의 검사치의 평균과 표준 반차.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보통 하면 나오죠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나왔을 때 대부분 이제 가운데 몰려 있죠.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어느 자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오른쪽에 여러분들 높은 점수라면요 똑같이 여러분들 한 3분의 2 지점에 제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또 이거하고 이거의 표준 점수 차는 크죠. 그렇죠?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여러분들 표준 점수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는 평균으로부터 점수는 높지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고요. 여기는 평균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표준 점수로 훨씬 더 높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그래프를 갖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규준 지향 평가 또는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얘기할 때 상대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행 고등학교에서는요, 수능이나 마찬가지죠. 수능이나 보통 현재 상대 평가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등급을 나눠서 학생 선발의 목적을 갖습니다. 현재 특징을 볼게요. 특징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들 거의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딱 읽어보시면 크게 다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개인차를 인정한다. 선발적 교육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이를 변별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적인 비교를 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그렇죠? 상대적 비교를 엄밀하게 개인차의 범위가 커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측정을 유도한다 라고 나왔고요. 그렇죠?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학생을 선별한 다음 각자의 능력에 맞는 수준의 교육을 하고자 결국 선발적 교육관의 목적입니다. 우수한 학생들 똑같이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 비율의 실패자는 필요 불가결하며 모든 인간의 심리학적 현상은 정상분포로 있다.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일정 부의 실패자는 필요 불가결하다. 어쩔 수 없이 나타난다. 오는데 어쩔 수 없이 떨궈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평가의 기능이에요. 교수 학습 과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무관한 거고요. 평가의 도구의 신뢰도 똑같이 나왔죠. 그렇지? 그래서 목표의 달성 여부, 그다음에 수준 등등에 대해서 하는 거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 상대평가는 여러분들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선발적 교육과정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장점. 그렇죠. 엄밀한 개인차의 변별이 가능하다. 그렇죠. 우수 학생을 선발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한 외적 동기 유발을 했겠다. 그렇죠. 경쟁을 통한 외적 유발. 그렇죠. 경쟁을 통해 상대방에서 내가 상대방보다 좀 앞서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이제 필기 잘하는 학생들 있죠. 필기 잘하는 학생들 필기는 서로 좀 안 빌려주는 그런 아무래도 상대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도 아무래도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경쟁을 통한 경쟁이 심화되는 거는 또 이따가 밑에 보겠지만 단점에 해당되지만 그걸 통해서 동기 유발은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검사를 통한 교사의 편견이 배제된다. 그렇죠? 객관적인 검사죠. 어차피 나오니까요. 자, 단점은 교육 목표 도달 여부에 대한 기준적 판단이 모호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100점 중에 최소한 90점 정도의 정도의 수준을 도달하기를 이제 평가자들이나 교사들이 원했는데 90점이었고 너무 70점대가 최고 점수예요. 이런 여러분들 그래도 저 70점 맞은 학생들은 우수 학생으로 선발이 되겠죠. 근데 과연 그게 교육 목표에 합당한 거냐?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나친 경쟁 유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와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의 질 저하가 일어납니다. 교육의 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근데 교육의 질 저하는 여러분들 상대평가뿐만 아니라 어떤 평가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자 목표 지향 평가라고 했습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상대적인 등급을 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수준의 몇 점, 즉 어느 일정한 교육 목표 또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한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성취했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두 번째 교수 학습의 개선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상대평가는 어떤 게 목적이요?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교수 방법과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목표지향 절대평가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이 얼마나 적절했는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발달적 교육관에 하고요. 평가 도구는 여러분들 신뢰도가 아닌, 신뢰도는 선발적이고요. 여기는 타당도가 관심이 있습니다. 타당도. 그래서 목적 지하 평가입니다. 그건 같은 말이고요. 평가 점수는 목표 도달 판단의 기준으로 해 부적 편포를 전제로 한다. 자, 여러분들 그렇죠? 부적 편포는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한 80 정도는 모든 학생들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학생이 한 수준이 60점이다. 그럼 어떻게 그 학생의 개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 80 정도 올리면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절대평가입니다. 예, 아마 조만간 이제 실시되고요. 절대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따가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징 볼게요. 발달적 교육안의 근거에 얼마나 성취했느냐 보다는 무엇을 성취했느냐, 그쵸, 이게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정된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와 최대의 관심사. 예,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자 간 개인의 차이는 노력에 의해 없앨 수 있다고 본다. 여러분들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누구하고요? 선발적 교육관하고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평가 결과는 부적 변포를 이룰 거라고 전제하며 원점수는 그 자체에서 중요한, 원점수가 중요한 겁니다. 표준 점수가 중요한 건 상대 평가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평가 도구의 타당도, 신뢰도가 아닌 타당도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결국 발달적 교육관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요. 교수 과정 또는 교수 방법에 대한 개선이 주 목적인 게 여러분들 절대평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평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볼게요. 예, 이러한 절대평가가 적용되어야만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쵸. 요 커트라인 넘지 못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쵸? 그런 게 여러분들 인간과 생명에 관계되는 자격증 수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의사겠죠. 그쵸? 의사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면 안 되죠. 우수한 학생들을 의사로 뽑으면은 만약에 수준이 다 개판이면 그 중에 1등 학생을 사람은 제 목숨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가끔씩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여성 수강생들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웬만하면 저기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나 그럼 또 이제 뭐 특정 직업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의사나 이제 언론 직종이나 이런 데 있는 남성들은 피해라라고 농담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의사가 성격이 좋고 우유부단하면 그쵸, 제 목숨 못 맡길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와야지 의사를 시켜주지, 그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1등 했다고 해서, 예, 제 목숨을 맡긴 건,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항상 농담으로, 그 의사분들은 성격이 까칠하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데, 예, 여러분들 잊어버리시고요. 그다음에 학습의 위계성이 뚜렷한 과학이나 수학. 그쵸? 과학이나 수학은 그 단계를 풀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거긴 당연히 절대적 점수가 필요하죠. 그쵸?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여러분들 절대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숫자를 모르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받아쓰기를 못하거나 이러면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절대평가가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길 거고요. 장점. 예,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평가와 교수 학습의 과정의 연결. 결국은 목표 정도와 교수 학습 방법 간의 연결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완전 학습이 가능하고 건전한 학습 분위기 조성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요합니다. 학습자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뭐였죠? 예, 발달적 교육과이나 그것을 목표로 하는 절대평가의 목적은 뭡니까? 예,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은 딱 따라서 이 학생이 뭐가 부족한지 최소한 이 과정에서 이건 알아야 되니까 개별 교육을 더 시키든지 해갖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게 목표예요.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협동이 가능하여 과다한 경쟁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굳이 내가 쟤부터 필기 같이 빌려주면서 야 같이 우리 절대점수 넘기자. 훈훈한 분위기. 그렇죠? 훈훈한 분위기인데 훈훈한 분위기에 꼭 그 얌체 같은 학생들 있죠. 수업 시간에 맨날 땡땡이 치고 맨날 자고 있다가 나중에 노트만 빌려가갖고 똑같은 점수 나오면 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하면 학생들은 좀 억울하죠. 그럼 이제 어른들이나 학생들이 어른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는 이런 얘기하죠. 아니다. 그런 것이 다 너의 그 내공, 흔히 말하는 내공이 쌓여갖고, 그 학생은 단편적인 너는 그걸 그쯤에 너의 능력은 더, 올라갈 거니까 그런 거에 일비하지 말아라! 라는 걸 어른들이 강조하지만, 실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염치들이 예,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학교에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일어난다고 하던데요. 자, 단점. 성취 수준의 결정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 이걸 이 정도 수준에는 90점이어야 되나 80점이어야 되나. 그다음 개인차 변별이 어렵다. 그렇죠? 개인차 변별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점수의 변산도가 적어서 신뢰도 산출의 문제가. 그렇죠? 이 학생이 진짜로 얼마나 90점 맞았는데 이게 진짜 이 학생 수준이 90점이지 저 학생도 90점 이 학생은 90점인데 그 두 학생의 차이가 정말 없는지 이런 변별력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형적 동기유발. 그렇죠? 90점만 이상 넘으면 뭐 100명이 다 90점 넘으면 100명 다 합격이니까요.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 단점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 했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평가들을 하죠. 아마도, 예, 그쵸.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대학교까지도 아마도 우리는 보통 이제 상대평가를 하죠. 왜냐면, 그쵸. 선발의 목적이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선발을 위한 목적, 대학교에는 그 학점이라는 거,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보통 요즘에 상대평가를 많이 쓰고요. 절대평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뭐 특별한 의사의 자격증 문제,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죠.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죠. 절대적 점수죠.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에는 뭐 실기 필기 같이 보나요? 아,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다 갖고 지금 기억이 안 나갖고 요즘 많이 바뀌었다 그래갖고요. 뭐 한 필기 한 80점, 실기 한 80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이걸 하지 않으면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변에 가끔 정말 가끔 필기 시험을 한 10번 본 사람들 가끔씩 있는데요. 네, 그렇죠. 제가 제 친구가 한 예전에 이제 한번 떨어져 갖고요. 제가 거의 속된 말로 개 무시를 했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데 자, 그 친구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 상대평가, 절대평가고. 그럼 이제부터 묻거든요. 자, 진단평가, 그 다음에 형성평가, 그 다음에 이제 총괄평가를 배울 건데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진단평가면 이건 시기별로. 시기별이 뭐냐? 자, 여러분들 학습이 있죠. 학습을 하는데요. 학습일 때 학습 전에 하냐, 학습 도중에 하냐, 학습을 다 마친 후에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전에 하는 건 진단평가, 학습 도중에 체크하는 건 형성평가, 그 다음에 후에 하는 것은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거죠. 뭐라 그러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보통 이제 반배치고사 같은 거 여러분들 그런 건 아무래도 진단평가가 되겠죠. 그렇죠? 진단평가 받고 학생들에게 반응인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공부 잘하는 방과 못하는 방 나누는 건 아니지만요.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어느 학교에서 요즘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열반을 뽑는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건 이제 진단평가죠. 학습 전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도중에 평가하는 게 여러분들 예, 뭐 중간중간에 테스트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그 시험, 쪽지점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에는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전체 과정을 보는 우리가 총괄평가. 이렇게 시기별로 나누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진단평가, 그 다음에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첫 번째 진단평가부터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자, 진단평가. 자, 어떤 학습 과제를 이거 제일 중요한 말이죠. 학습하기 전에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 그렇죠? 대표적인 걸로 얘기했죠.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 수준과 상태를 파악.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과 상태를 파악. 그래서 이에 맞는 수업 절차와 수업 방법을 적용한다. 보통 이제 일선 학교에서는요. 좀 이런 거를 반배치고사 빼놓고는 좀 이용하기가 힘들고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개별적인 학원 같은 데서요. 그렇죠? 학원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뭐 특히 영어나 수학 같은 것부터 그런 진단평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 학생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단계별로이기 때문에 그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이렇게 편성을 하면은 아마 선생님이 돌아버릴 겁니다. 그렇죠? 중간으로 수업하면은 밑에 학생들은 못 따라하고 위에 학생은 쉽다 그러고 그렇다고 아주 높게 오는 상위권 학생들은 마음에 들지만 밑에 학생들은 이러고 있고 같은 수학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아예 하위권에서 기초처럼 하면은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더 학교에서보다는 학원에서 좀 이런 걸 많이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화 수업이 극대화되도록 그렇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개별해서 우리 다른 말로 여러분들 뭐죠? 수준 학습이 극대화되도록 하게 실시한 평가고요. 그래서 학습할 목표의 성취 여부를 판단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급반, 중급반, 상급반 나눠서 중급반에서는 이 정도 성적만 하면은 이제 된다. 상급반에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주는데 용이한 게 여러분들 진단 평가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목적.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수업 전 선수학습 결손의 진단과, 그렇죠, 선행학습을 했는지, 그래서 보충 및 적절한 교수법이나 대안, 이런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중 학습 결손의 학습 외적 요인을 진단한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거죠. 진단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이 갑자기 학습 도중에 성적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아, 요때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단평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기능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능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학습 과제와 관련해 선행학습의 결손을 진단, 그렇죠? 선행학습이 얼마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래서 요즘에는 뭐 선행학습을 금지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뭐 그 취지는 알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좀 사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금지. 참, 아우, 이런 데서 이런 얘기 하긴 않지만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하고 또 전문가분들이 한다는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거 경감해야죠, 그렇죠? 가계 부채가 뭐 부담 많이 되고 그런 건 누구나 공감할 사실인데, 그럼 적절한 방법을 선행학습을 금지. 제가 확 욕하고 싶지만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참습니다. 따로 이제 오프 쪽에서 이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입 가리고 하겠습니다. 입 가리고. 자, 그 다음에 선행학습은 결손을 진단하고 이런 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에 대한 뭐 교정과 복습학습을 실시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학습자의 학습 과제에 대한 사전 습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학습자의 흥미, 성격, 학업 성취도에 대한 등등등 교수 처방을 낸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렇죠? 이런 거 여러분들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형성평가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자, 형성평가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요거는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학습 전에 하는 게 방금 배웠던 진단평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학습 도중, 수업 도중에 있는 게 여러분들 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이 가장 중요한 얘기죠.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학습의 진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그렇죠? 정말로 잘 따라오고 있는지, 각 단계별로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요. 분석해서 그 수업 및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약에 학생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어렵게 잘 못 가르치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뭔가 수준에 대한, 그렇죠? 그런 거를 평가하기 위해 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를 이용하는 개별평가, 보통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쪽지 시험 또는 퀴즈, 수업 중에 질문, 숙제 이런 것들이 모두 형성평가로 꼭 해요. 쪽지 시험, 퀴즈, 수업 중에 질문, 숙제 등, 그렇죠? 해본 지 오래됐죠. 쪽지 시험, 쪽지 시험, 여러분들 쪽지 시험, 퀴즈.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볼게요. 학습 정보의 피드백과 교정을 통해 여러분들 수업 결손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가 제작하는 목표 지향 평가로 강화 법칙과 강화 법칙과 관계있다. 그렇죠? 강화 법칙 문제 여러분들 그게 까우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강화 법칙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쪽지 시험이나 퀴즈 수업 중에 이런 걸 질문을 통해서 항상 이제 가볍게 그래서 뭐 청소를 면제해 준다든가 등등 이런 거인 거죠. 그렇죠? 청소를 면제해 준다. 여러분들 뭐 생각해야죠? 부적 강화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혐오 자극에서 호의 자극으로 전환, 뭐 즉각적인 강화, 빈번한 강화, 그렇죠? 실제로 계속적인 동기 유발을 시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요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평가 문항은 1차적으로 교사가 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수업 누가 합니까? 수업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트 된 것을 직접 자기가 1차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은 똑같습니다. 뭐 장점에서 나왔던 부분과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요. 학습 보조의 개별화 및 피드백의 효과,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강화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학습 곤란의 진단과 교정, 학습 동기의 촉진, 그렇죠? 어떤 방법에서 강화를 통해서, 그렇죠? 정적 강화를 통해서 등등등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쉽게 말하면요, 학습 도중에 형성평가를 하는 부분은 학습 도중에 얼마나 잘 따라하고 있는지 판단하고요. 잘 따라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서 더 부추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촉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종합 또는 총괄 평가라고 하죠. 단원 종료제 실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진 학습에 대한 일정 기간, 뭐 한 단원이나 학기 또는 학년 등에 대해서 종결시 학습 성과를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월말고사, 학기말고사, 학년말고사 등등등의 우리,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내내 있었던
뭐 잠깐 시험 끝나고 쉬려 그러면 기말고사고, 잠깐 쉬려면 또 중간고사고, 딱 하면 기말고사고, 등등 나오죠? 그게 아마 중학교 때부터 무한 반복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능, 수업 후 수학 목표의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게 실시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학업 성적의 판정을 통해 여러분들 장래 성적의 예측과 뭐 집단 간의 성적 비교 이런 것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교사보다는 평가 전문가에 의해 제작되는 검사 도구. 그렇죠? 이게 어디하고 차이 나죠? 이 앞에 있는 형성평가고요. 형성평가는 여러분들 실제로 누가 그렇죠? 누가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1차적으로 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보다 전문적인, 그래서 진짜로 그 단원의 교육 목표에 제대로 된 평가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 포인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과는 다음 교육을 위한 진단평가의 정보로도 이용될 수 있으며, 그렇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점수에 대한 해석은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주고 한다. 아, 나 한 학기 동안 수고했구나. 1년 동안 잘했구나. 스스로에게 박수 주시고요. 아, 내가 좀 소홀했구나. 그러면 다음 준비에 있어서 좀 더 그렇게 되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마지막 거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 교수 효과를 판단하고요. 중요합니다. 실제로 교육 목표를 달성했는지 판단하고요. 결과에서 성적을 평가하며 서열을 결정한다. 라고. 평가의 빈도가 낮은 대신에 단위 평가 시간은 형성평가에 길다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평가만의 난이도는 뭐 저런 정도가 있다. 여러분들 가볍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진단평가, 형성평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총괄평가까지 시기별로입니다. 시기별로. 그렇죠? 시기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새롭게 아마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성인분들 중에서는 이런 수행평가의 개념, 지금부터 배울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배울 건데요. 수행평가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행평가라는 개념이요. 저도 정확히는 언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수행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행평가가 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수행평가는 좀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인 걸 평가하는 게 수행평가예요. 단순히 학교에서 교수한 내용을,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지필검사,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쭉 점수 내갖고 학기말 성적, 학년별 성적을 내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평가 방법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거 말고 평소의 수업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교과서 이외의 다른 활동의 재능을 좀 해서 교과 과정과 관련된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합쳐서 그런 것까지 평가하는 게 수행평가인데요. 일단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행평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이제 연령대가 나오시죠. 근데 저는 수행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제가 듣고 계시는 그 성인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수행평가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저거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행평가 요즘에 중고등학생이 항상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수행평가라는 개념이 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배경입니다. 즉, 교육평가의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평가 기준의 비공개에서 평가 기준의 공개 및 평가 과정에서 학생을 참여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건데, 여러분들 이건 꼭 하시고요. 자, 두 번째, 개인 중심의 평가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활동한 집단의 평가도 중요시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단순한 지필검사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의 보통 학교 생활,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에서의 평소 행동까지도 여러분들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표준화 검사 및 일회성 평가에서 표준화 검사, 일회성 평가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일회성, 단편적인 표준화된 평가. 거기서 다양한 검사의 도입과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렇죠? 아무래도 단순히니까 학생들을 기준 하나로 줄 세우긴 좀 그렇다. 여러분들 4번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과정도 이제 중시하는 평가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선택형 검사에서 선택형의 수행 평가를 추가한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수행 평가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기말 성적이 여러분들 상전될 때 과거에 이제 저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만 합산해서 이제 평가를 했지만 여기다 이제 수행 평가라는 과정까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 평가의 개념이죠. 이러한 아까 그 최근의 교육적 평가의 경향, 동향 때문에 수행평가가 여러분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 여러분들 하시면요. 자, 개념 먼저 볼게요. 교사. 과제 수행 과정이나 결과의 관찰에 근거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과제 수행 과정. 매주 나가는 과제도요. 여러분들 단순히 과거에 있는 거죠. 너 숙제했어? 안 했어? 팍팍팍 이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다 점수화한다는 거예요. 점수화한다는. 그러니까 평소에 수업 태도. 존에 안 존에. 졸고 있어? 몇 점 깎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숙제를 안 했어. 이런 거 까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답을 작성, 발표, 산출하는 평가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자, 여러분들, 선택형 지필평가. 우리가 보통 받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죠. 네, 그런 거 외에 다른 모든 방법의 평가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네, 수행평가의 한 유형으로 실제 맥락 속의 평가를 하는 게 뭐 참평가라 그러는데요. 그런 건 여러분들 굳이 그냥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수행평가가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특징만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구성하게 하며 실제 상황 속에서 구성 능력 평가, 진단, 형성, 총괄의 모두 중. 자, 제가 한 가지 해볼게요. 보통 이제 역사 과목을 많이 예를 드는데요. 역사는 우리 고등학교 때 정말 달달달달 외웠죠, 그렇죠? 외웠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그다음에 기말고사 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뭐 여기 50% 비중, 50% 비중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수행평가는요 이렇게만 말고요. 중간의 비율을 한 40으로 하고요. 기말의 비율도 한 40%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을 한 20% 합니다. 그럼 수행평가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어떤 겁니까? 요즘에는 보통 이제 평소 수업 태도 같은 거.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과제 이행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거죠. 단순히 교과서만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실제로 어느 지역을 탐방해 보는 거. 그 역사적 지역을 탐방해 봐서 거기에 대한 뭐 느낀 점을 쓰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수행 평가고요. 그래서 2번 보시면요. 별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과정도 중시하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로 집단에 대한 평가도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집단은 소속 집단. 그다음에 학생의 개별 학습 촉진이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뭐 전인적 평가다. 기억하시고요. 네, 총괄적인 책적 방법의 활용이 요구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상대평가, 절대평가 배웠고요. 이번 강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최근에 들어가는 개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별로 평가하는 거 여러분들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에 대해서 가볍게 배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 따로 여러분들 문제풀이나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 교재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서요. 나와 있는 기출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많이 정리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했고 요까지 여러분들 우리 교육평가의 기초 부분 여러분들 마무리 짓고요. 교육평가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마무리 지을 거고요. 이제 다음 강에서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